안녕하세요. 최근에 시장 전반은 정말 뜨거운데요. 연일 최고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유독 팔란티오 주가는 좀 크게 흔들렸어요. 며칠 사이에요. 네, 맞아요. 좀 출렁이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란티오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여전히 밝게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료들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최근 주가 하락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게 연초 이후로만 해도 거의 90% 넘게 올랐고 지난 1년으로 보면 500%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엄청나죠. 네, 정말 대단한 상승세였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이거는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숨 고르기 할 때도 된 거죠.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유명 분석가가 언급하고 나서 바로 급락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아, 네. 기억납니다. 네, 그런 것처럼 너무 기대감이 높아지면 그 자체로 변동성을 추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약간 그런 심리도 작용하는 걸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단순히 피로감이나 심리적인 부분 외에도 몇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복합적이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경쟁 구도에 대한 우려가 좀 나왔어요. 미 국방부랑 계약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아, 오픈 AI 요즘 정말 핫한 기업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팔란티어가 그동안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정부, 특히 국방 분야에서 경쟁자가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된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정부 계약 쪽은 팔란티어의 거의 텃밭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우위라던가 아니면 보완된 것 같은 측면에서는 여전히 팔란티어가 훨씬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데이터 처리 능력이나 플랫폼 안정성 면에서는 아직 격차가 크죠. 네네. 하지만 어쨌든 오픈 AI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있으니까 이런 경쟁자 등장이 투자 심리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팔란티어의 그 정부 계약 독점, 이 내러티브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대목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변수도 좀 언급이 돼요. 지정학적 변수라면 중동 쪽 이슈인가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 갈등이나 가자 지구 문제 관련해서 좀 긴장을 완화하려는 듯한 시그널을 보였잖아요. 네, 그런 발언들이 있었죠.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방산 기술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든 거죠. 팔란티어의 국방 분야 매출 비중이 여전히 크니까요. 전쟁이나 긴장 상태가 고조될수록 팔란티어 같은 기술이 더 필요할 텐데 반대로 완화되면 수요가 줄 수 있다는 우려군요.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밸류에이션 부담 이야기. 이건 정말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높다. 고평가다 이런 논란은 팔란티어 상장 이후로 거의 계속 따라다녔죠. 네, PER이나 PSR 같은 지표 보면 확실히 높긴 높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일부 투자기관들의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좀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점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펀더멘털이나 매크로 요인들 말고 이번 하락에는 좀 기술적인 이유도 있었다면서요. 그 러셀 지수 리밸런싱, 이게 뭔가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팔란티어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속해 있던 중용주 중심의 러셀 미드캡 지수에서는 나가고 더 큰 기업들이 모여있는 러셀 탑 200 지수로 편입이 된 겁니다. 일종의 승격이네요. 그런데 그게 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죠?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기술적인 수급 문제인데요. 러셀 미드캡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펀드들은 팔란티어가 지수에서 빠지니까 기계적으로 팔아야만 해요. 어쩔 수 없이요. 펀드 규정상 팔아야 하는군요. 네. 반대로 새로 편입된 러셀 탑 2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이제 팔란티어를 사야 하긴 하는데 문제는 탑 200 내에서 팔란티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드캡 지수 시절보다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죠. 전체 파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니까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순매도 압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팔란티어 지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지수 변경에 따른 기술적인 매물 출회인 거예요. 그렇군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장중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건 이런 실제 매물보다는 앞으로 이런 매도 압력이 있을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미리 움직인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선반영된 거죠, 일종의. 아, 심리적인 요인이 또 작용했군요. 복잡하네요. 그러면 또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오픈 AI가 FDA, 그러니까 전방 배치 엔지니어죠. 이걸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이것도 혹시 경쟁 우려를 더 키웠을까요? 팔란티어도 FDA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 질문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표면적으로 보면 팔란티어의 FD 전략이랑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고객사의 엔지니어를 직접 파견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제공하는 서비스의 결이 좀 다릅니다. 오픈 AI의 FD는 주로 고객사의 특정 요구에 맞춰서 자기네 언어 모델을 LLM을 미세 조정해 주거나 아니면 AI 기반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도와주는 약간 그런 쪽에 가까워요. 모델 튜닝이나 앱 개발 지원. 네. 반면에 팔란티어의 FD는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고객사의 복잡한 데이터들을 처음부터 다 끌어모아서 정리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부터 시작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최종적으로는 경영진이나 현장 실무자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의 기업 운영 시스템 OS 전체를 다루는 개념이거든요. 아, 범위가 훨씬 넓군요. 단순히 AI 모델 하나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운영 플랫폼 전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픈 AI의 FD 서비스는 팔란티어보다는 엑센추어나 딜로이트 같은 전통적인 IT 컨설팅 기업들과 경쟁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가치의 영역이 좀 다른 거죠. 그렇군요. FD라는 이름은 같지만 실제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경쟁 우려는 좀 과도했을 수도 있겠군요. 네, 단기적인 심리에는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팔란티어의 핵심 경쟁력 자체를 위협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네요. 단기 급등 피로감, 오픈 AI발 경쟁 우려, 지정학적 변수,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기술적인 수급 요인까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이런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료들을 보면요. 이번 하락을 끝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과정의 일부로 해석하는 시각이 훨씬 우세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지난 1년 동안에도 장중 기준으로 8% 이상 하락했던 경우가 9번이나 있었대요. 아, 그렇게 많았나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다 회복하고 우상향 추세를 이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정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꽤 힘을 얻고 있고요. 네, 그렇죠. 단기적인 변동성은 원래 큰 주식이고 그 너머에 있는 장기 성장 동력을 봐야 한다는 의미겠죠. 그럼 그 장기 성장 동력,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팔란티어의 장기 성장 스토리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축이요? 네, 첫 번째 축은 역시 팔란티어의 핵심 역량이죠. 바로 국방 정부 분야입니다. 아, 역시 국방은 빼놓을 수 없군요. 그렇죠. 아까 단기적으로는 중동 긴장 완화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기회가 더 많다는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 2035년까지. 네, 5% 목표. 그거 정말 큰 숫자죠. 기존 2% 목표도 겨우 맞추는 나라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국방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팔란티어 같은 최첨단 국방기술 기업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열리는 거죠. 데이터 기반의 현대전 수행 능력이 중요해질수록 팔란티어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팔란티어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방산 기술주들, 예를 들면 엑손이라던가 레이시온, RTX 같은 기업들 주가가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도 결국 국방 분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동정업계의 다른 기업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국방 분야의 기회는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축은 뭔가요? 두 번째 축은 바로 민간 기업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확장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 커머셜 부문 말씀이시죠? 네,
팔란티어가 더 이상 국방부에만 의존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장기 성장성의 핵심 동력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좋은 사례가 최근에 나왔죠. 미국의 원자력 스타트업 더 뉴클레어 컴퍼니라는 곳과 무려 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1억 달러요. 와, 규모가 상당하네요. 원자력 회사랑은 뭘 하는 거죠? 이게 재밌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과정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원전 건설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렇죠. 안전 문제도 있고. 팔란티어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 전체 건설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뭐 그런 걸 하겠다는 거죠.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복잡한 산업 프로젝트의 운영 자체를 혁신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뭐랄까 팔란티어 기술의 적용 범위가 상상 이상인데요. 국방뿐만 아니라 국가 핵심 기반 시설 건설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원자력뿐만이 아니에요. 에너지 산업 전반, 예를 들어 석유 시추나 신재생 에너지 관리 같은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헬스케어 분야에서 신약 개발이나 임상시험 효율화, 또 금융 분야에서 사기 탐지나 리스크 관리 등등 정말 다양한 산업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가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면서 특정 분야의 경기에 덜 민감해지고 전반적인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국방과 민간, 이 두 개의 엔진이 함께 돌아가고 있다는 거네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혹시 자료들에서 또 다른 긍정적인 시그널 같은 건 없었나요? 예를 들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 같은 걸 보여주는 지표라든지? 네, 그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공매도 비율 변화인데요. 공매도 비율이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공매도 비율이 작년 10월에는 한 5%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2% 미만으로 크게 감소했어요. 오, 절반 이하로 줄었네요.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팔란티어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이 크게 줄었다는 건 그만큼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네요. 시장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부분도 다시 보면요. 네, 현재 주가보다 좀 낮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하셨죠. 네, 그건 사실인데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뭐냐면 팔란티어 주가 상승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 속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목표가 상향 조정이 주가 상승을 못 쫓아간다. 네, 실제로 목표 주가 자체는 꾸준히 계속 상향 조정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보다 낮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추세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너무 빨리 달리니까 뒤에서 목표가를 외쳐도 잘 안 들리는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군요. 하하, 뭐 약간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그럼 종합적으로 보면 최근에 나왔던 여러 뉴스들, 뭐 러셀 지수 리밸런싱이라든지 오픈 AI의 FDA 진출 같은 것들이 팔란티어의 본질적인 펀더멘탈, 그러니까 핵심 사업 경쟁력이나 장기적인 성장 경로 자체를 훼손한 건 아니라고 봐도 될까요? 네,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커머셜 부문, 그러니까 민간 사업 확장세는 여전히 강력하고 정부 사업 역시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더 많다는 기대감이 유효하고요. AI 소프트웨어 섹터 내에서 실제 성과를 내면서 모멘텀이 확인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지위도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이번 하락은 단기적인 요인들에 겹치면서 발생한 뭐랄까 성장통 같은 걸로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분석 결과 최근 주가 하락은 단기 급등 후의 숨고르기, 여기에 경쟁 우려에 대한 심리적 반응, 지정학적 변수에 대한 단기적 해석, 그리고 기술적인 수급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조정 국면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 있는 팔란티어의 탄탄한 기술력,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기회, 특히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맞물린 기대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민간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확장, 이런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이 자료들의 공통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단기 변동성은 염두에 두어야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정말 팔란티아를 둘러싼 단기적인 우려 요인부터 장기적인 기대 요인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들을 쭉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은 이런 고성장 기술주의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늘 짜릿함과 불안함을 동시에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분석에서 봤듯이 팔란티어의 기술은 이제 단순히 국방 분야를 넘어서서 에너지, 헬스케어, 금융,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같은 국가 핵심 인프라 운영에까지 정말 깊숙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네,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성장이 단순히 주주들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과연 우리 사회 전체에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